한동훈 대표가 언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탄핵이 인용됐을 때 자연스레 한동훈 역할론이 나올 거고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선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연 아무리 위기 상황이 와도 한 대표를 다시 쓰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당내 인사들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대안을 찾으려고 하겠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득표수 300표 가 204표 구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상을 바꾼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의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와 계엄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돼서 여의도의 시간은 여전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급변하는 정치 상황 이야기 들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결국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아주 극심한 내용을 맡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바로 직전에 저희 녹화하기 직전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요. 위드훈이들이 아주 열렬한 지지 속에서 일단 내려오셨는데 그가 이제 또 금방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일단 이 당내 상황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비대위가 이제 들어설 텐데 별 기대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광재 대변인부터 일단 말씀 부탁드려요.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당내 리더십이 5번 바뀌었던가요? 비대위가 몇 번 했는지 제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격변의 시기를 계속 보낸 거죠. 지난 2년 한 8개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시간인데 말이죠. 일단 굉장히 그 탄핵 표결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에 우리 당이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고 있죠. 근데 그 참담함을 넘어서 더 충격적인 건 그럼 그 이후에 우리 당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당내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한가해 보이는 거 아닌가 국민들 보기에 이런 측면에서 더 큰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하고 그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게 되면 그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전국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온라인으로 개최하는데 여기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그 비대위원장이 옹립이 된 이후에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비대위원회가 앞으로 탄핵 정국을 수습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다음에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비대위원회가 설립되게 되는 셈이죠. 저는 우리 당에 대한 지금 따가운 시각이 지금이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됐고 그에 대한 책임론을 묻기 위한 희생양을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로 찾고 있는 거고 그 이후는 큰 내홍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지금 전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격변에 한 2-3달 정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좀 분당으로 이렇게 치닫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장미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당이 좀 지금과 비슷한 내용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지난 탄핵 전국 때도. 그래서 탄핵 찬반에 따라서 혹은 이제 대권 주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이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분당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분당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6년 17년의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우리가 참패했거든요. 그때는 또 현역 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분당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유승민, 김무성 두 거물 정치인이 나가서 충분한 동력을 갖고 분당을 했는데 일단 우리 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새로 창당을 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아는 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에서 우리 정당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창당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것은 사실 우리 그 정치사의 제3당의 역사를 보면 정말 최후의 수단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분당이 형식적으로 뭐 되지 않아도 이미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다라고 봐요. 이미. 왜냐면 지금 뭐 친윤계끼리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90명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뭐 우리 중심으로 좀 가자 이런 약간 결의를 다지는 이야기도 오갔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된 뒤에 일종의 좀 배신자론을 내세우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각자 또 얘기하게 하고 이런 일종의 인민재판과 같은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종의 친한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소신투표를 한 의원들을 향해서 일종의 정치적 재판을 지금 친윤계가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쪽수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이 내부에서 정당인으로 정치를 하기에는 굉장한 압박을 아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친한계 중심으로 분당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가 너무 부족해요. 저는 조직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번에 좀 뼈아파했어야 했던 지점이 한 대표가 그렇게 이제 탄핵을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막판에 친한계 인사들까지도 뭐 찬성을 한다 했다가 기권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찬성표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친한계의 숫자가 당을 나가서 교섭단체를 이룰 만큼의 숫자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분당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미 심리적으로 갈라졌는데 뭐 이게 형식적으로 당을 따로 만드냐 안 만드냐가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렇게 갔을 때 미래가 있느냐 그 지점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도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특히 친윤계 쪽에서는 더 그렇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일종의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는 이 친윤계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버렸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전체를 버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 얘기하신 것처럼 분당할 동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보실 가능성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분당의 의지가 전혀 없다. 지금으로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 내부에 조금은 더 정통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일단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사실 친한계가 한 20명 안팎이었다고 생각을 할 때 과연 계속 친한계로서 뭔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역할을 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냥 뭔가 그냥 조용히 그 어떤 친한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지 이 부분에 따라서 많은 것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당장은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탄핵 표결이 찬성된 이후에 당장은 굉장히 위축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85명이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했고 찬성한 사람이 12명이고 나머지 뭐 13분이 기권 좀 불참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니까 이분들이 침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소용돌이가 치잖아요. 비커컵에 뭐 모래하고 흙하고 뭐 자갈하고 하면은 막 돌다가도 결국에는 무게순대로 이렇게 내려앉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소용돌이의 시간이어서 누가 어떤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친한계가 말하는 것들이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깨달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 정말 숙고 끝에 한 말씀이 이겁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탄핵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게. 그 숙고의 결론이 후회하지 않는다인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지금 물론 85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던가 탄핵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 그때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식들이 저절로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당분간 친한계는 뭐 뭘 못하죠. 그러니까 거의 뒤죽은 듯 아마 지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지금 어쨌든 찐윤 원내대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비대위에 대해서도 비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친윤계의 입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쥐에 비유하면서 막 욕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친한계는 당분간 어떤 정치적인 동력도 없고 아마 좀 그냥 이 동력 자체가 상실된 상황 속에서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개 속에 아마 갇혀있는 그런 느낌일 텐데 저는 근데 과연 뭐 당 내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여론상에서는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야 지금이야 어떤 친윤계의 머릿수나 뭐 친윤계 의원들의 뭐 여러 가지 발화의 강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될 수는 있을지언정 만약에 정말 본인들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일말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죠. 왜냐면 지금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뭐 탄핵 심판 가서도 나는 끝까지 다퉈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친윤계의 목소리가 여론의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결국에 믿을 거는 국민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만약에 친한계가 여기서 이제 친윤계 의원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약간 전향을 하듯이 뭐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제 반성문을 쓴다든지 뭐 그럼에도 보수를 지켰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반성문을 쓰면서 갑자기 태도 변화를 하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뭐 국민의힘에 아예 뭐 희망이 없겠죠. 사실 친한계 내에서도 이번 탄핵안 표결을 좀 거치면서 약간 이제 또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 같기도 해요. 일부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고 친한계 내에서도 이제 책임론 같은 것들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뭐 이제 지도부 붕괴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의 관심은 한동훈 대표가 언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너무 미리 나가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런 그 소용돌이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누가 그때 옳은 선택을 했었는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당연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죠. 2번이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격앙돼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것이 그래도 보수정당이 살 길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 아니냐라는 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성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오려는 목소리도 커지겠죠. 근데 그 기간은 지금의 정치 스케줄만 놓고 본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 인용이 된 이후에 60일 후면은 대선이 치러져야 되거든요. 그 국면에서는 자연스레 한동훈 역할론이 나올 거고 한동훈 역할론이 대선 주자로서일지 아니면은 뭐 다른 후보를 돕기 위한 역할일지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대표를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거는 정치 상식으로 보더라도 당연한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에서 저는 한 대표를 부를까는 좀 의문이긴 해요. 안 부를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한번 당해봤다. 아무리 두 상황이 번 당하고 어려워져도 우리가 한동훈을 다시 쓰겠느냐 이거는 저는 공감대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어떤 한 대표가 사실은 비대위원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표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종의 당내 검증 과정을 저는 거쳤다고 봐요. 과연 아무리 위기 상황이 와도 한 대표를 다시 쓰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당내 인사들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대안을 찾으려고 하겠죠. 자기들이 봤을 때 뭐 지금 여러 후보군들 중에서 대안을 세우려고 하지 한 대표를 다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어떤 당내 인사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한 대표가 그냥 이제 손을 들고 나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손을 들고 나섰을 때 그때 뭐 국민들이 호응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당도 어쩔 수 없이 뭔가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그 전에 당에서 뭔가 자발적으로 한 대표를 다시 호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들을 사실은 거의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 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당 자체에서 한동훈 대표를 다시 모시고 오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 역학관계가 이른바
친한과 친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한과 비한 또는 반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역량이 커지면 이른바 반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치 여정 어려워질 거라는 거 본인들이 알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다시 당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2017년에 우리 당의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인데 그때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한동훈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3월 31일에 2017년 3월 31일에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고요.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 규정은 당원 50%대 여론 50%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상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처음에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하면서 갑자기 정치 선언을 했고 그러다 이제 이 당으로 입당을 한 것인데 혹시나 무소속 그냥 어쨌든 대권 그냥 선언을 하고 무소속이든 선언을 한 후에 어떤 뭐 그런 절차가 뭐 당원이기 때문에 그러긴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되게 이제 여러 번 치러졌는데, 그때 보면 이제 친윤계들이 뭐 친윤계가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게 하려고 사실상 이 룰을 막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꼴대 위치를 바꿨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뭐 갑자기 당신 100%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갖고 김기현 후보를 당시 이제 뭐 당선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 탄핵을 계기로 민심을 더 받아들이자라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똘똘 뭉치지 못해서 또는 보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안 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뭐 당심의 비율을 대폭 늘린다든지 당원들에게 인정받는 방향으로 후보가 선출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저는 짜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인지도 깡패인 건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당원 중심의 룰로 이 경선이 갔을 때 과연 한 대표가 그 구도에서도 유리하겠느냐. 근데 지금 원외에 있는 한동훈 대표나 뭐 수가 적은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 대선 경선 룰을 세팅하는데 입김을 미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야 돼서 친윤계 중심의 어떤 그런 경선 구도 이런 것들도 쉽게 만들어질 환경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손을 들어도 아무도 이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그 대선 후보를 뽑는 민심 50%, 당심 50%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이 격돌할 때부터도 50대 50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이 50대 50을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엄청난 또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당대표 할 때 당원 100으로 했다가도 엄청난 이제 뭐 역풍을 그래 당대표는 뭐 당원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까 100%로 바꿨다.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이 뽑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뽑는 거여서 저는 여론조사가 분명히 이제 임박해서 계속 이제 나올 텐데 대권주자 여론조사 같은 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할 때 상대에 있다고 할 때 그 상대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게 한동훈밖에 없다는 결과가 계속 나온다면 뭐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가 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민주당의 시간이에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리얼미터 민주당 단독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과반을 넘은 게 2017년 탄핵 이후 처음이에요. 조국 혁신당하고 합치니까 거의 60%고 무당층 한 9% 정도는 지금 정당 선호도는 그 비율대로 나눠진다고 하면 지금 뭐 한 65%가 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물론 과표집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다 우리 당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끊죠. 그래서 그 과표집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뭐 강세를 보이는 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1대1 조사를 아무리 누구를 붙여보더라도 한동훈 후보, 뭐 오세훈, 홍준표, 예를 들어 다른 뭐 지자체 단체장 김태흠 이런 사람 붙여본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정말 이 불법
반헌법적인 계엄을 저지르고도 반성 하나 없는 상황에서 당도 심지어는 반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의힘 지지자였어도 저 같으면은 민주당 찍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뭐 대선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은 후에 그때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오늘 이 대화의 방향도 이랬겠지만 아무래도 계속 이제 대선 쪽으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뭐 한동훈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 직후에 이제 뭐 차에 타시면서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벌써부터 막 대선 출마 의지다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민주당 쪽 얘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자중하라 이런 얘기를 해도 조금 아무래도 좀 축제 분위기를 좀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때처럼 그 당시에 대선 정국 때처럼 민주당의 정권 교체가 좀 손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들뜬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거나 뭐 더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뭐 좀 역풍도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계속 어떤 이 실패한 이 국정 운영을 수습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고 계속 경제 얘기를 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덕수 총리 탄핵 안 한다. 그리고 협력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의 분위기는 잘 잡혀가는 걸로 보고요. 실제로 뭐 오늘 최고위 발언이나 보면 어떤 대선에 대해서 운운하는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을 입에 올릴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부자 몸조심하는 거고 말년 병장이 낙엽 떨어지는 거 조심하는 거 그 수준이에요. 지금 선거만 치러지면 집권한다라는 생각 다 내심 갖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측면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까지는 적어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발표가 날 겁니다. 그럼 그때 2심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1심이 유지되거나 100만 원 이상, 당연히 100만 원 이상 나오겠죠. 지금 뭐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나오겠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있는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없는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하면 쉬운 대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선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같은 중대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40%의 공고한 반대 계층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패착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못 지우고 있다고 봅니다. 총선 때도 그러다 망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 이름 계속 얘기하다가 망했잖아요. 2조 심판론이 망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 사태 수습하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뭐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탄핵 표결 앞두고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이런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왜 나오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건데 아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어떤 제대로 된 정치 세력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면 이재명 이 세 글자부터 머릿속에서 지워야 거기서부터 저는 새로 시작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단순히 탄핵된 거랑 별개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뭐가 있을 거냐면 첫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 때 집단으로 퇴장한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이 안건 자체가 폐기되게 한 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저는 국민들이 물으실 거라고 봐요. 실제로 그때 그 생중계 원래 정치뉴스 안 보시던 분들도 그 생중계 장면을 다 봤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던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떤 이 탄핵의 강을 아예 건널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크게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많이 동의하면서도 그 첫 번째 탄핵안 저는 참석을 안 한 건 굉장히 누가 봐도 비판받을 만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 가결이 안 됐잖아요.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불법 계엄이고 하지만 그것이 처음에 통과가 안 된 데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게 이 당에서 너무나 강한 나머지 이런 많은 일들이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결도 2차에서야 되고 그게 어떤 보수의 어떤 정서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서이고 이재명 대표가 없었으면 1차에 저는 바로 가결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까지 이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쨌든 헌재의 판결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윤 대통령은 법적인 판단을 받고 내려온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법적인 거에 따른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년 실형 나온 거잖아요. 그 633 원칙이라고 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2심은 3개월 안에 나와야 되면 2월 15일 전에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재판 기록과 관련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한편으로는 탄핵 심판은 빨리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하고 자기 재판은 이렇게 고의로 미루려고 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부터 지난 2년 7개월 8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이 있기 전에 대선을 치러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탄핵했고, 뭐 검사장 탄핵했고, 예산 삭감했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뭐 이런 폭주가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 계엄이 딱 내려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차기 대선 뭐 되게 그때만 해도 대선이 좀 아득했으니까 네. 아득했으니까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제 뭐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졌었는데 일단은 지금 뭐 한 대표가 이제 사퇴 수순을 밟았고 대표직 사퇴 수순을 밟았고 이 대표는 이제 사법 리스크 남았고 이게 만약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을 하면 60일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다음 대진표가 그대로 이재명과 한동훈과 이재명 이렇게 될 것으로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대진표. 먼저 말씀하세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상수로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진짜 궁금해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로는 저희가 치를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로는 치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선 경선의 판을 짜는 과정에서 분명히 한동훈계가 저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자체도 뭐 당내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과 별개로 이제 국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느냐, 저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에 초기 대응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헌법적인 불법적인 계엄이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빠른 반응.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이제 탄핵을 하기 전에 일단 이 계엄 해제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의원들 참여를 독려하고 했던 거는 좋았는데, 문제는 중간에 갑자기 한덕수 총리랑 둘이 이제 서가지고 마치 이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했던 것은 사실 대통령과 어떤 정치적인 야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탄핵 표결이 폐기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표결도 폐기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그 대통령이 저는 꼼수 대국민 담화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의 담화를 했는데 첫 번째 담화 때 정말 뭐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는 정말 탄핵만은 막아달라라는 일종의 그냥 눈속임이었다고 봐요. 국민들을 향해서 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은 막아달라라는 거였고, 그게 있고 나서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질서 있는 퇴진 이쪽에 힘을 싣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탄핵의 시기만 더 늦춰졌던 꼴이라 한 대표의 책임론도 저는 일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한동훈 대표의 그 오락가락 행보가 정치인 한동훈에게 굉장한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서 이게 뭐 룰 세팅도 봐야겠지만 이 국민 여론을 크게 힘입어서 압도적 주자로 나서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봅니다.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게 들었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 전이라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상수다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후보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상식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남은,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됐을 때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짧고, 지금 보수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몇 명 열거해 볼게요.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따로 이제 한 4분 정도.
그 외에는 다른 주자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뭐 나경원 의원도 몸풀기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장 뭐 대선에 빨리 나경원, 온다면. 뭐 나경원 후보 뭐 이렇게 치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경선 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후보로서 등록할 수도 없는 그 제재가 있지만 않는다면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선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찍었던 관습이 있거든요. 습관이.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불과 5개월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63% 민심 당심 다 찍었었고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과 배신자론이 들끓고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침잠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동훈 대표를 소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 한동훈 대표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또 제가 그래도 정치를 좀 가까이 봤던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그냥 판단입니다. 여야의 잠룡들 이제 얘기도 또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뭐 스리김, 뭐 삼김 얘기 계속 네네. 나오잖아요.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만약에 정말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만 않는다면 사실 잠룡들의 의미는 크게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지금 크게 없다고 봅니다. 생각이신 예.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요즘 무원식 의장의 인기도 네. 매우 상당히 높은데 이름을 이제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어떤 담도 너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맞이하신 거죠. 그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가는 것이 거의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음, 당연히 음. 그렇지 않을까요? 뭐 굳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후보로 세워야 한다라는 어떤 명분 자체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뭐 그게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저도 이재명 대표는 상수로 봐요. 마지막 변수는 그 대법원 확정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2심에서 판결을 똑같이 1심과 같은 수준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내세울 겁니다.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법원 대표. 판결이 그 전에 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2월 15일에 2심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5월 15일에 나와야 5월, 되거든요. 6월경에 나오게 되면 뭐 그럴 수 최장 있다는데 180일 탄핵안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이제 최대치로 갈 네네. 경우에는 일단 시기적으로는 좀 그런 가능성이 좀 그럴 낮긴 하죠. 가능성도 예, 예. 있죠.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근데 뭐 헌재 심판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아서 왜냐면 일단 굉장히 구조가 심플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재 판단은 근데 또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생각보다 또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지금 뭐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 했으니까 조금 뭐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심지어 그래도 기각을 예상하고 있는 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희망사항 아닐까요? 그게 뭐 그거는 우리가 법조인 출신이 다 아니니까 그쵸, 그쵸.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게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은 소수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권력은 이제 뭐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중단된 가운데서도 여의도를 중심으로 뭐 전국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머니투데이 도산백은 현장을 지키고 빠르게 보도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말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린다고.